안녕하세요. 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 고병은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세미나 주제는 이미지 증강기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Adversarial Learning Based Method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DMQA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고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론들과 강화학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딥러닝 기반 방법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이미 2015년에 사람의 인식률을 추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도 한계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왼쪽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엑스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은 엑스레이 데이터를 보고 레이블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의사가 판독을 해줘야 하고 이는 데이터 수집 비용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래스별로 불균형한 데이터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 클래스별로의 데이터 분포를 표시한 건데요. 특정 클래스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데이터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이너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미지 분류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델이 점차 방대해지고 깊어지면서 과적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데이터에서만 최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미지 분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일반화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증강 기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증강에 대한 간단한 예시는 아래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오리지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미지 증강 기법을 통해서 이제 좌우로 뒤집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을 자르거나 아니면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처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 장을 이제 여러 장으로 증폭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증강은 단순히 증강해서 데이터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방법론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준지도 학습이나 대조 학습 등에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UDA, 픽스 매치, 그리고 믹스 매치 등 이러한 방법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다수에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증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증강 기법은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증강 기법은 무의미한 이미지만 생성할 수도 있고 따라서 도메인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증강 기법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에 숫자 9라는 데이터를 증강한다고 했을 때 플립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6으로 바뀌어서 전혀 의미가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컷아웃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증강하였을 경우에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테두리 부분을 컷아웃을 하게 되면 기존 데이터와 어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냥 단순히 복사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방법론별로 적용하는 이미지의 증강 기법은 굉장히 상이하고 이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각각의 페이퍼별로 방법론별로 적용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의 메소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복되는 메소드들도 있지만 이제 방법론별로 이제 증강 기법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데이터셋에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 증강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이러한 질문은 모델이 알아서 아니면 학습해서 최적의 증강 기법이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서베이 논문을 살펴볼 건데 이제 텍소노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dversarial Learning Based Method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 리뷰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Comprehensive Survey of Image Augmentation Techniques for Deep Learning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에 Pattern Recognition에서 발표되었고요. 현재까지 총 40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텍소노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증강 기법이나 이미지 증강 알고리즘을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 그리고 옵티마이징 폴리시 베이스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모델 프리는 이미지 증강을 위해서 특별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를 뜻하고요. 모델 베이스드는 이미지 증강을 위해서 모델이 학습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징 폴리시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체 파라미터 공간에서 최적의 증강이나 이제 최적의 증강 기법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델 프리는 이미지 증강을 위해서 특별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앞서 언급했었고, 더 세분화해서 싱글 이미지를 활용한 모델과 멀티플 이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한 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증강한 경우를 싱글 이미지로 분류해 놓았고, 여러 장을 활용해서 증강한 경우를 멀티플 이미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멀티플 이미지의 경우에서는 non instance 레벨과 instance 레벨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이는 이미지 자체를 직접 사용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증강하는 경우가 non instance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미지 내에서 특정 객체를 추출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삽입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인스턴스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자면, 이제 싱글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증강 기법은 이 왼쪽 위에서처럼 랜덤 이레이징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믹스업이나 컷 믹스처럼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합쳐서 활용한 이미지 증강 기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레벨에서는 이제 특정 객체를 이제 추출한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또 따로 추출하고 해당 이미지들을 합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미지가 분포해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인스턴스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베이스드인데요. 이제 모델 베이스도 좀 더 세부적으로 unconditional 그리고 라벨 컨디셔널, 이미지 컨디셔널로 나눌 수 있습니다. unconditional의 경우 특별히 주어지는 조건 없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라벨이나 이미지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제 해당 모델의 라벨이나 이미지를 조건으로 주어져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 컨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 프리저빙과 라벨 체인징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를 주어주고 생성할 때 해당 라벨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변화하거나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 베이스드에서 이미지 컨디셔널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라벨이 체인징 되는 경우랑 라벨이 프리저빙 되는 경우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이 체인징 되는 경우인데요. 이 인풋으로 꽃이라는 이미지를 주어주게 되면 이제 아웃풋은 이 라벨이 변경돼서 꽃에서 고양이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이 꽃이 있는 위치에 정확히 이제 고양이가 위치해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 이제 넘버 매칭인데요. 꽃을 고양이로 아니면 사람을 꽃으로 변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제 그 객체의 개수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즈 매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즈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 프리저빙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어그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머그컵이 하나가 있을 때 이 머그컵이라는 라벨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스타일을 변형해 가면서 이미지를 증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옵티마이징 폴리시 베이스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두 가지 경우, 모델 프리나 모델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 없이 이미지를 증강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법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Reinforcement Learning Based와 그리고 Adversarial Learning Based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Reinforcement Learning Based는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도메인 날리지 없이 증강을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 도출을 위한 방법론들이고요. 두 번째인 Adversarial Learning Based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인 관계, 예를 들면 로스를 줄이고자 하는 네트워크와 늘리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적의 이미지를 증강하는 방법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Reinforcement Learning Based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를 증강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델 베이스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를 증강하기 위해서 매우 큰 서치 스페이스에서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오토 어그먼트라는 방법론의 경우 이제 2.9에 10에 32승의 서치 스페이스가 있고 이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GPU 타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오토 어그먼트는 Optimizing Policy Based의 대표적인 방법론이고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뒤이어 제가 설명할 Adversarial Learning Based 방법론에서도 오토 어그먼트를 비교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어그먼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러가 해당 데이터셋에 증강 기법을 적용해주게 되면 증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일드 모델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의 어큐러시가 리워드로서 다시 컨트롤러를 학습을 하게 되고 좀 더 나은 증강 기법을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서 이제 해당 데이터셋에 가장 잘 어울리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때 활용하는 증강 기법은 이제 사전에 정의된 오퍼레이션을 활용하고 이 오퍼레이션들의 이제 마그니튜드, 세기도 사전에 정의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그멘테이션 관련 세미나는 이미 저희 연구실에서 여러 번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미지나 텍스트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소개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던 오토 어그먼트와 이제 후속 연구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진행했던 세미나 등이 있으니 이제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dversarial Learning Base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드 샘플은 모델을 일반화하는 데 더 유용하다. 그리고 라지 트레이닝 로스를 만드는 샘플은 하드 샘플이다. 따라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라지 트레이닝 로스를 만드는 샘플은 모델의 일반화에 도움을 준다라는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라지 트레이닝 로스를 만드는 하드 샘플로 증강하는 것이 이제 본 Adversarial Learning Based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를 줄이려는 일반적인 모델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제 Adversaria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 아래의 일반적인 고양이의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라지 트레이닝 로스를 만드는 샘플로 변화하고 이러한 샘플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보다 더 일반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서베이 논문에서 Adversarial Learning Based 방법론은 6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논문들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구분해 본 결과 강화학습 포뮬러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논문들, 겐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그멘테이션의 범위가 데이터셋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필요한 샘플들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독특하거나 흥미로웠던 논문들로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은 Adversarial Auto Augment인데요. 2020년에 ICLL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176회 인용되었습니다. 타겟 네트워크와 폴리시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해서 용인 가능한 수준의 계산 비용을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 반복론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미지 분류를 위한 타겟 네트워크와 이제 최적 증강을 위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고요. 타겟 네트워크는 로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폴리시 네트워크는 로스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이 진행돼서 어드버서리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 어그먼트는 이제 한번 폴리시가 선택되면 1회 트레인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고정이 되지만 본 반복론은 배치마다 이제 폴리시가 계속 변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으로는 reinforce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타겟 네트워크를 F, 폴리시 네트워크를 A, 그리고 로스 펑션을 L이라고 표현했을 때 랜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O, 그리고 폴리시 네트워크에 의해서 생성된 어그멘테이션은 타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아래 1번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로스의 expectation 값을 최소화하는 웨이트를 구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이제 stochastic gradient descent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2번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2번식을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달라지는 지점은 랜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O 대신에 폴리스 네트워크에서 의해 생성된 타우를 집어넣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1번 수식을 3번 수식처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개의 서로 다른 폴리스를 이제 폴리스 네트워크가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2번 수식에서 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n은 미니 배치에서의 n인데 이제 n 곱하기 m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시그마도 m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니 배치에서의 n개의 데이터를 이제 n배 증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로스를 5번식과 같이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 4번식은 이 6번식처럼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 6번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식이랑 동일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폴리시 네트워크 학습을 위한 식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 수식을 보면 이제 로스의 expectation을 j 세타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j 세타를 최대화하는 세타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최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j 세타를 미분을 취해주게 됩니다. 이 미분을 취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j 세타의 경우 n분의 1의 시그마 m의 로스의 그레디언트 로그 p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때 로스의 틸드가 치워져 있는데 이제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무빙 에브리지와 노멀라이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이러한 수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타겟 네트워크와의 차이점은 이 가운데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8번 수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그멘테이션 작업은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폴리시 네트워크로의 그레디언트 플로우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식 변형을 통해서 충분한 수의 샘플로 구한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 아래의 수식에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티어림을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 노테이션이 이 정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익스펙테이션 리워드 타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익스펙테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 리워드 타우에 해당하는 확률값 파이 타우와 그 곱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수식은 다시 그레디언트를 인테그랄 안으로 넣어줌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동일한 파이 타우를 곱하고 나눠줌으로써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이 파이 분의 그레디언트 파이는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 타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수식은 다시 익스펙테이션 정의에 의해서 익스펙테이션 리워드 타우 곱하기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안에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 타우를 다시 또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트래젝토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발생하는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확률의 곱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마코브 프로퍼티가 사용됩니다. 마코브 프로퍼티는 이제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확률은 t 시점에서의 데이터만 영향을 끼치고 그 전의 데이터는 이제 독립이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표시된 수식을 다시금 시그마의 그레디언트의 로그 파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그레디언트가 세타에 관한 그레디언트다 보니까 세타와 독립적인 항은 모두 0이 되어서 이제 남는 것은 이 파이만 남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익스펙테이션 리워드 타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리워드의 시그마의 그레디언트 로그 파이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수식이 앞서 8번식과 잘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고 로그가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김재훈 연구원이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참고했던 유튜브 URL을 이제 가장 뒤에 추가해 놓았으니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요. 어드버서리얼 오토 어그먼트는 타겟 네트워크와 폴리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고, 타겟 네트워크는 이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폴리시 네트워크는 이 위의 수식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수도 코드로서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학습이 진행되면서 그 증강 오퍼레이션과 마그니튜드가 변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재밌었고요. 이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 어떠한 증강 기법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에폭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증강 기법은 초반에 많이 안 쓰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쓰였다, 아니면 어떤 기법은 초반에 많이 쓰였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용된 횟수가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최적 증강 기법을 찾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증강의 세기 또한 이제 분포를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색상이 진할수록 이제 증강의 세기가 큰 편인데, 에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증강의 세기가 큰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최적 폴리시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시파10, 시파100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이제 오토 어그먼트 PBA라는 방법론과 비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드버서리얼 오토 어그먼트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임 이피션시나 컴퓨팅 이피션시를 오토 어그먼트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으로 Running Augmentation Network via Influence Functions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2020년에 CVPR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14회 인용되었습니다. 인플루언스 펑션을 도입해서 이제 반복된 재계산을 줄이고 미분 가능한 어그멘테이션 구조를 제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 반복론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인플루언서 펑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였고, 또한 이 전의 논문에서는 어그멘테이션을 취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였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미분 가능한 어그멘테이션의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GAN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미지 증강은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과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픽셀의 변환이 수반되는 그러한 과정들로서 플립, 크롭, 스케일, 로테이션 등이 있었고, 이제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라스트나 브라이트니스, 컬러 같이 색상의 변환이 되는 것들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 아래처럼 표현을 해 놓았고, X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러너블 네트워크 E에 의해서 이제 폴리시, 증강에 대한 폴리시를 뽑아내게 되고, 이 폴리시에 의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G에 의해 이 X가 X 틸드로 어그멘테이션 되게 되면 이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반복론에서 사용한 influence function을 설명하기 전에 influential instanc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데이터 샘플이 빠지거나 변화하면 모델에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정 샘플의 제거가 모델의 파라미터나 아니면 프리딕션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모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샘플을 influential instance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 해당하는 점이 influential instance인데, 이 점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으로서 이 점을 influential instan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nfluential instance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을까요? df-beta랑 cook's distance 두 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df-beta와 같은 경우 베타를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 베타라고 정의를 하고,
베타-i를 i번째 인스턴스를 제거하고 재학습된 모델의 웨이트 벡터라고 정의를 하면 베타에서 베타-i를 빼주면 df 베타 i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df 베타 i에 대한 값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influential instance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쿡스 디스턴스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베타라는 웨이트 대신에 prediction이라는 y를 사용하는 점만 빼면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인스턴스를 삭제할 때마다 모델을 재학습해야 되는 굉장히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 100개라면 그 100개 각각의 샘플을 제거하였을 때의 웨이트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을 100번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매번 재학습할 필요 없이 인플루언스 펑션을 도입해서 트레이닝 로스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들의 가중치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모델이 얼마나 변화할지를 근사한다면 이제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래의 수식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로스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구하는 것이 기존의 옵티멀한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특정 샘플을 제거한 경우를 계산을 한다면 아래와 식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인플루언스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샘플을 전부 바꿔가면서 모두 다 파라미터를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플루언스 펑션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제 이 z라는 샘플에 로스의 입실론을 곱해준 값만큼 조금씩 가중치를 변화할 때 이 세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근사를 하는 거죠. 근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식을 미분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 세타를 입실론으로 미분한 값을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인버스 해시안의 그레디언트 로스의 곱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이미 다 계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왼쪽의 수식은 이 파라미터가 이 가중치만큼 약간 변할 때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에 대한 값이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파라미터가 아니라 로스가 얼마만치 변하는지도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스를 입실론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로스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해시안의 다시 그레디언트 로스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8번, 9번 수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파라미터, 그 인플루언스 펑션의 파라미터는 마이너스 인버스 해시안의 그레디언트 로스이고 좀 전에 봤던 수식이랑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14번 수식을 보시면 이제 인플루언스 펑션은 로스에 관한 인플루언스 펑션인데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로스의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해시안 벡터의 그레디언트 로스로서 좀 전에 봤던 수식과 또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루언스 펑션, 즉 zi가 zi 틸다로 변화할 때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로스의 변화를 계산함으로써 어그멘티드 된 샘플과 오리지널 된 샘플들의 인플루언스 펑션 차이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값을 활용하면 로스를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오리지널 샘플인 zi를 변화시켜서 zi 틸다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GAN 프레임워크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G를 사전에 학습을 하고 인버스 해시안 벡터 프로덕트를 계산해서 인플루언스가 최대가 되도록 러너블 네트워크 E와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G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가 주어졌을 때 이제 변형해야 하는 타우라는 폴리시를 얻어낼 수 있고 이 타우와 X를 조합하여 X 틸다라는 어그멘티드 된 샘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그멘티드 된 샘플을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 F를 재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논문의 특징인 미분 가능한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기존의 다른 방법론들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의 리스트를 나열을 해놓고 이제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와 같은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어떤 폴리시 타우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제네레이터는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출력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결과로 인해서 S라는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 S라는 매트릭스와 이제 기존의 이미지인 X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웨이트의 곱과 합 또한 여전히 미분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미분 가능한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피어런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플러스 델타 x의 형태로 좌표 이동이 없는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토 어그먼트보다 성능은 약간 낮지만 속도는 수백 배 더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제 프로포스트가 오토 어그먼트 대비는 아주 약간 낮은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GPU 타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Self-Faced Data Augmentation for Training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뉴럴 컴퓨팅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12회 인용되었습니다. 기존까지의 방법론은 트레인 데이터셋에 일괄 적용 가능한 최적의 증강 기법을 찾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면, 본 논문은 증강에 적합한 이미지만 추출해서 해당 이미지만 증강하는 것이 성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한 방법론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미지의 증강을 적용하는 것보다 증강에 적합한 샘플들만 뽑아서 증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요. 커리큘럼 러닝과 로스 펑션 인스타빌리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한 방법론의 흐름은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스텝 1에서 이제 미니 배치로 데이터를 뽑아오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트레이닝 로스 L을 이제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정의해둔 람다라는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의 로스가 스레시홀드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 판별을 해주게 되고, 스레시홀드를 넘었던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제 어그멘트를 수행하고,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았던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그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커리큘럼 러닝과 이제 로스 펑션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커리큘럼의 러닝의 정의는 쉬운 샘플부터 학습해서 어려운 샘플을 학습하도록 난이도를 고려한 학습 순서를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학습 초기에 일반적으로 로스가 크게 나오고 증강이 되는 범위가 많은 반면에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로스의 평균은 점차 줄어들어서 증강이 되는 이미지의 개수는 줄어드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리지널한 커리큘럼의 러닝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커리큘럼 러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로스 펑션 인스타빌리티인데요. 데이터 증강을 하면 이제 로스의 베리언스나 그 로스 자체의 크기는 커지는 것을 이 왼쪽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NA라고 표시한 게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을 전혀 하지 않은 거고, 이 외에 다른 세 가지의 차트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저자들은 이 로스의 베리언스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로스를 유도해서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하였고요. 증강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생성하면서 하지만 로스의 변화는 최소화하는 것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처럼 트레이닝의 폭이 작을 때는 이 증강을 전혀 하지 않았던 NA보다는 로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지만 트레이닝의 폭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NA와 비슷해지게 낮아지는 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 논문의 제한 반복론을 적용한 결과 이제 대다수의 경우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은 것보다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일관되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것보다 이제 필요한 샘플들만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였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하나 더 살펴볼 점은 이제 여기에 표현된 unsuitable인데, 이 unsuitable에 체크된 데이터들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정확도가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을 때의 정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하여 정확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샘플만 어그멘테이션을 취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실험 결과를 보면요, 어그멘테이션을 기본적으로 다 적용했을 때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법론 간의 이제 비교 우위를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데이터셋이 작을 경우에 효과를 보이고 어그멘테이션을 한 개씩만 적용하였다는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최근 서베이 논문에서 정리해놓은 텍소노미를 통해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Adversarial Learning Based 논문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Adversarial Auto Augment에서는 이제 강화학습 포뮬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펑션 또한 두 번째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그멘테이션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샘플에만 적용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보인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